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 컨퍼런스가 이렇게 성대하고 큰 컨퍼런스인지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저는 오늘 제목이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 플랫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국민대학교의 경영학부의 이동입니다. 그동안 이제 과기정통부의 니아에서 사업을 쭉 해온 사업이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부터 쭉 이루어졌는데 그 사업이 중간에 오면서 이름이 약간씩 이제 변하게 되죠.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이렇게 하다가 근본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이제 위원회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이름이 싹 바뀌어요. 앞에가 바뀌어서 민간 협력이라는 게 붙는 것 같아요. 민간 협력을 위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공공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플랫폼이죠. 결국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 민간이 그 생태계에 민간의 아이디어와 민간의 역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은 사실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정책 기조에 상관없이 계속 연관을 갖고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인트로식으로 잠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 하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결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연결 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면 그 연결된 정보를 활용해 갖고 여태까지보다 저 적은 양의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창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학창 시절에부터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표준과 신뢰성에 기반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 평범하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 독창성이 있는 것을 만들고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들 연결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 장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제 가끔 이제 강연할 때마다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2016년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상을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16년도에 발표한 그 맥켄지에서 25명이나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한 20년간 연구해서 발표해서 그때 세상에는 크게 4가지 웨이브가 온다. 그래서 그 4가지 웨이브를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4가지. 이게 그 기술의 영향력이 깊어지고 뭐 고령화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도시화가 집중이 된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한 인력이 지금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화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어느 일부 시장에서
채소값의 변동이 생기면 그게 실시간으로 서울에서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 네 가지 웨이브가 온다고 그때 제시를 했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은 이 범용 기술이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이 급증하는 시대가 80년도 중반부터 지금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래갖고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 인공지능 얘기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굉장히 올마이트가 되고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이나 전 산업에 파급돼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기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우리는 범용 기술이라고 우리는 통칭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코로나 시대에 바뀐 영향을 뉴노멀 2.0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원컨택트하고 온라이프 그다음에 개인화 슈퍼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슈퍼 자동화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화돼서 이제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는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을 한다.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상을 탐지하고 판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데이터 컨퍼런스라서 데이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이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하이브리드가 일상화된다.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막 나왔을 때 메타버스 갖고 뭐 신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구축을 했는데 뭐가 바뀌느냐?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메타버스 구축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부산하고 아주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인구 소멸 가능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8개 시군구 중에 인구 소멸 가능 지역이 12개다. 그럼 이 12개 인구 소멸 가능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좀 더디게 하고 아니면 오히려 인구를 증가시킬 거다. 그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속에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자. 그래갖고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so what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여태까지는 그것이 이제 아바타로 해갖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가상의 활동을 하는데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10대 학생들이 거기서 게임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거 외에는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한 10분만 돌아다니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거 왜 그러느냐? 거기서 유의미한 경제 활동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 XR이 리얼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근데 지금 상당히 리얼리티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면 디지털 혁명 시대는 그 하이브리드 일상화 시대가 된다. 그래서 피지컬 시대와 그다음에 사이버 시대가 서로 희미하게 구분이 없어지는 블러링이 현실화되는 게 그거다.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몇 가지는 좀 지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 중에 하나는 연결경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하급수의 시대가 왔다. 근데 기하급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 산술급수보다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점프업해서 지수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기하급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술들이 그런 기술들이고 지금 나오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토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기존의 금융권에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토스뱅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맥켄지가 이렇게 전망할 때는 뭐 그렇게 온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오고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기하급수 시대에 그 6가지 6D라고 하는 것이 피터 디아몬드스가 제시한 걸 잠깐 소개드리면 처음에는 그 디지털화가 됩니다.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전부 디지털화 시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폰, 핸드폰에 문자는 돈을 받았지만 그때 카카오 메신저는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디지털화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잠복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복기로 넘어가면 2006년도에 카카오 매출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매출이 얼마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마 2조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잠복기가 되다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델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결국 3D 프린팅이 제조 산업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것도 바로 파괴적인 혁신 단계다. 다음에 무료화가 되고 그다음에 소멸화가 되면 돈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나중에 대중화가 되는 이런 6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지금 빅테크에 선도하는 기업들이 전부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가치는 그 원자재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개인 맞춤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요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개인 경험, 개인 맞춤화. 그런데 이런 개인 맞춤화 되는 것을 주문 생산한 것을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가격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 거다. 이걸 바로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별 가격을 주문 생산해도 가격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서 그렇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할 때 이미 업계 최초로 그 냉장고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입별로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조합해서 제공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트로를 말씀드렸으면 지식산업이 확대되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컨텐츠 산업과 ICT 산업이 결합이 돼서 극폭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콜린 클라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보면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학교를 보면 2020년도에 엑스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AI 그 석학 강연을 하면서 여러 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중에 나온 것들이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뭐냐? 사람과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뭐냐? 거기는 이제 동기와 그다음에 사람만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성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나라 지금 입시제도화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죠. 선생님이 주는 자료로 외우고 질문할 시간도 안 주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의 수업은 모든 게 토론식입니다. 저도 토론을 주도하고 하는데 학생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트고 말문을 터라 이래갖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그게 잘 안 되는 거 바로 창의력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제가 이제 경영학이니까 얼마 전에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 이래도 좋은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몰락인가. 그래서 토론을 한번 했어요. 그때 제시한 게 미국에 있는 모 대학의 경영학과의 경영학 박사는 한두 분 빼놓고 전부 인문, 미술, 자연 박사들이 경영학을 이루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라고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들 구성을 보니까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경영학 박사더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경영학은 통섭의 학문이다. 통섭의 학문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교수가 이론화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경영학은 과연 그러냐. 근데 요즘에 경영학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기업에 있는 분들이 경영학을 더 잘 알아요.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실무적인 트렌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영학자가 할 길은 뭐냐? 경영학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결국 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귀결되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세대통합 융복합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자. 그래서 물론 이제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도 그 융합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다가 세대통합 젊은이들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고 글로벌 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그다음에 기성세대들은 경험과 그다음에 삶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보면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간의 통합을 해서 세대 통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나 어떤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안정되고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디지털 전환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공공혁신 플랫폼 사업이 처음에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은 그 민간의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오늘 데이터 컨퍼런스잖아요.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업무, 시설, 자원을 공공이 제공하는 겁니다. 공공이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화성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 그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기존의 공공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기존의 공공사업은 일회성 용역사업이 많았습니다. 일회성 용역사업이 많았고 물론 공공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일회성의 구축사업보다는 서비스 형태로 해서 해달라고 많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5년 전에 과기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라는 TF의 자장을 맡아갖고 활동을 해서 그땐 다 될 것 같았는데 5년 지나고 페북에서 오늘 확 뜬 거 보니까 5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직도 왜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이게 5년 지나도 아직도 왜입니다. 이만큼 어렵다.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일회성 용역 사업을 하고 정부 주도형 사업을 좀 더 민간의 형태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공공혁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민간의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자 하는 것들이 이제 모델이 됐습니다. 모델이 돼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냐면 세 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매년 각 기관, 각 부처, 그 다음에 산하 공공기관에다가 과제를 기획하는 것을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하면은 플랫폼 기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모한 데 중에 그 기획서가 채택이 되면 구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업체가 이제 붙죠. 구축을 하면은 모델이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샘플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실증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민간이 참여를 해서 몇 가지 실증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계는 이렇게 되고요.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우정물류 공유 플랫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물류 공유 플랫폼을 하는 이유는 그 우체국의 택배 물량을 민간한테 좀 개방을 해서 택배 배송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송 촬영 이러한 것을 민간의 물류 자원을 좀 활용해서 우편 물류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우정사업본부가 1차적으로 한 사업이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 1차적으로 초기 년도에 선정이 돼서 실증 사업까지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우정 물류 공유 플랫폼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거 누르는 걸 국가인재개발진흥형 오픈 플랫폼 이것은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사업을 하시는 그 1인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 점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점수를 채워야 되는 게 그 공공에서 갖고 있는 그 공공 내부의 플랫폼에 있는 풀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같이 서비스를 받고 우리 뭐 민간 업체들 많잖아요. 뭐 휴넷도 있고 뭐 서비스를 받아서 이 플랫폼에다가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만든 게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기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지난주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오픈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하느냐? 이게 지금 그 새 정부의 뭐 새 정부도 아닙니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의 연관성을 보고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디플정이 추진 방향이나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디플정의 사업이 뭐가 다르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정부 주도의 일회성 용역 사업을 민간 기반으로 서비스 기반으로 좀 하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디플정이 갖고 있는 방향도 민간 협력이 가장 추진의 핵심이 되고 두 번째 기획하고 구축하고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3단계로 추진한다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협력이 협력해서 플랫폼을 구출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두 장의 장표를 갖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정부 주도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결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도 정부 주도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원스톱 원서비스 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클릭으로 그냥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 보면은 우리가 공공사업 같으면 발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수주 분야가 있고 협력기업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정부와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는 그 플랫폼 구축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제발
제발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을 많이 참여를 시키되 대기업 중심으로 알려진 데만 참여시키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같이 상생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 꾸준하게 그다음에 PDCA 사이클을 꾸준하게 돌리기 위한 전담 기구를 해서 잘 성공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그다음에 바라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간단히 드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